엄마, 배고파. 근데 저 아저씨 왜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고요한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의 공기를 찢는 것은 날카로운 아이의 목소리였다. 뉴욕 M&A 계약서의 마지막 항목을 검토하던 JW그룹의 회장 강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소음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특히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의 소리는 그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긁는 것이었다. 무시하려 했지만 똑같이 생겼다는 말 한마디가 그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왔다. 그의 펜이 허공에서 멈췄다. 서늘한 분노와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강지혁의 얼음 같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그곳에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의 통유리 경계선 바로 너머 이코노미 클래스 대기구역의 번잡함 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10년 만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다가 유일하게 자신의 손으로 내쳤던 여자, 오수진. 그녀는 여전히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월의 풍파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듯 지치고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지혁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다. 그녀의 낡은 코트 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이었다. 정확히 4명, 2명의 사내아이와 2명의 여자아이, 많아봐야 5-6살 혹은 7,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그들은 본능적으로 엄마 뒤에 숨으려 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정확히는 강지혁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 특유의 고집스런 턱선과 날카로운 눈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강씨 가문의 흔적이자 바로 강지혁 자신의 얼굴이었다. 지역의 수행비서인 김비서가 주인의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다가왔다. 회장님, 뉴욕 출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수백억 달러가 걸린 계약, JW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M&A. 그것이 지금 강지혁의 머릿속에 있어야 할 전부였다. 그는 이 계약을 위해 지난 6개월간 하루 3시간도 채 자지 못했다. 그는 담정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남자였다. 특히 10년 전 오수진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날 이후로 그의 가슴은 완벽하게 얼어붙었다. 그의 어머니이자 JW그룹의 상황인 박 회장은 항상 말했었다. 여자는 믿는 게 아니다. 특히 돈 없고 배경 없는 여자는. 수진이는 처음부터 널 보고 온 게 아니라 JW를 보고 온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찍은 사진, 그리고 그녀가 불임이라는 진단서. 지혁은 그 진단서를 보고 모든 것을 끝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 그리고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심장을 도려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가 되었지만 가장 외로운 남자가 되었다. 그런 그의 눈앞에 불임이라는 여자가 자신을 똑 닮은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이건 무슨 악랄한 장난인가? 아니면 10년 만에 다시 그의 돈을 노리고 나타난 것인가? 지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멸과 분노로 차가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마찰음을 냈다. 오수진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더 깊숙이 숨겼다. 그녀의 손이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10년 전 임신 4주차의 기쁨을 안고 그에게 달려갔단 날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지혁이 아는 박 회장의 싸늘한 얼굴이었다. 지혁이는 회사를 택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넌 애초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그녀는 돈을 거부했지만 이미 지혁은 그녀를 버린 후였다. 그녀는 그렇게 도망치 사라져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홀로 내 아이를 낳았다. 내 쌍둥이.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수진에게는 축복이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공장, 식당, 야간 배달.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었다. 하지만 내 아이는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옥탑방 보증금 사기까지 당하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쌍갑에 나온 지방인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다.
바로 이 공항에서 절대 만나서는 안 될 남자를 만났다. 지혁은 그녀와 아이들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자신의 한 끼 식사값도 안 될 것 같은 낡은 외투, 금방이라도 밑창이 떨어질 듯한 아이들의 운동화. 그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들의 세계는 수십억 광년만큼 떨어져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와 경호원들, 그녀의 손에 꽉 쥔 구겨진 저가항공 티켓 4장. 이 극명한 대비가 지혁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감히 이 초라한 모습으로 저 아이들을 무기로 삼아 내 앞에 나타나? 그는 VIP 라운지의 경계선을 넘어 성큼성큼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뒤따랐지만 지혁은 손짓으로 그들을 막았다. 그는 수진의 바로 앞에 섰다. 10년 만에 마주한 남편이었던 남자는 너무나도 낯설고 차가운 강 회장이 되어 있었다. 수진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지혁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공항의 소음을 모두 집어삼킬 듯한 냉기를 담아 말했다. 오수진, 이런 데서 만나다니 우연이군. 그의 목소리에 수진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강 회장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희는 비행기를 타야 해서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필사적으로 그를 지나치려 했다. 그녀의 유일한 생각은 도망쳐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저 남자가 아이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하지만 지혁이 그들을 순순히 보내줄 리 없었다. 그가 손을 들어 수진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수진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첫째 아이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어디 가시나 오수진 씨, 10년 동안 잘 숨어 지내더니 이젠 대놓고 연극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 아이들은 누구지? 내 돈을 얼마나 뜯어내려고 이런 치밀한 무대를 준비했지? 그의 모욕적인 말에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에는 공포 대신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이 아이들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길 비켜요. 수진이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리고 있었다. 지혁은 코웃음을 쳤다. 상관이 없어? 이 얼굴들을 보고도? 지혁이 아이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려 할 때였다. 그들의 대화를 겁에 질려 듣고 있던 아이들 중 가장 마지로 보이는 사내 아이, 한결이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다. 작은 아이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벌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 아이는 지혁의 심장을 관통하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저씨! 아이의 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혹시 엄마가 밤마다 몰래 꺼내보는 낡은 오르골 상자 안에 반으로 찢어진 사진 속에 있는 그 사람 맞아요? 순간 강지혁의 세상이 멈췄다. 오르골. 그가 프로포즈할 때 직접 디자인해서 선물했던 세상에 하나뿐인 오르골. 그의 어머니가 분명히 그년이 돈 되는 건 다 챙겨서 도망갔지만 그까짓 오르골은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했던 그 오르골. 그리고 찢어진 사진. 그건 분명 결혼 사진이었을 것이다. 그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분노에 차서 반으로 찢어버렸던 그 사진. 그녀가 그 반쪽을 10년 동안 혹시 엄마가 밤마다 몰래 꺼내보는 낡은 오르골 상자 안에 반으로 찢어진 사진 속에 있는 그 사람? 맞아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강지혁의 심장을 향해 발사된 총알과 같았다. 오르골. 10년 전 그가 자신의 어머니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그의 초라한 신부를 위해 직접 디자인했던 단 하나의 물건. 그가 찢어버린 사진. 그 모든 기억의 파편들이 아이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자 강지혁의 얼음 같던 가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백억 달러의 계약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눈동자는 오직 자신과 똑같이 생긴 4개의 얼굴만을 담고 있었다. 오수진은 지옥의 그 표정을 보았다. 10년 전 그가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짓던 그 흔들리는 눈빛을. 그녀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임을 직감했다.
지금 이 순간 지혁이 단 하나의 진실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수지는 지혁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한결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나머지 아이들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가자! 빨리! 뛰어야 해! 그녀는 비명처럼 외치며 인파 속으로 몸을 던졌다. 엄마, 왜? 아저씨가... 한결이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수진의 다급함에 휩쓸려 공항 바닥을 굴러가듯 뛰기 시작했다. 지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거기서! 오수진!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휴가철 인파로 가득 찬 공항은 순식간에 모자를 집어삼켰다. 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비상구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지혁의 주먹이 분노로 떨렸다. 그는 방금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김 비서에게 향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뉴욕행 비행기 취소해. 김 비서는 경악했다. 회장님, 하지만 계약이... 지혁은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계약은 연기해. JW 그룹에 존폐가 걸린 일이라고 변명해. 무슨 수를 써서든 나를 서울에 묶어둬. 김 비서는 감히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드릴까요? 지혁은 공항 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수진, 그리고 그 아이넷. 10년 전 나와 이혼한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그녀가 마신 물, 그녀가 숨쉰 공기, 그녀가 만난 모든 사람,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24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어디 사는지 당장 알아내. 지금 당장. 그 시각 오수진은 내 아이를 데리고 공항 리무진이 아닌 가장 구석진 정류장의 시내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거친 숨소리에 겁을 집어먹었다. 버스가 서울의 화려한 도심을 지나 강북의 낡은 주택가로 접어들수록 수진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다. 공항은 그들에게 마지막 탈출구였다. 사기꾼에게 마지막 남은 옥탑방 보증금까지 털리고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지방의 작은 항구 도시로 떠나려 했다. 그곳에서라면 아무도 자신들을 찾지 못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버스가 멈추고 수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끝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그들의 보금자리, 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옥탑방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풍기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 아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 안은 어른 한 명이 겨우 누울 공간에 4명의 아이들과 살림살이가 뒤엉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하지만 벽면 가득 아이들이 그린 해맑은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그것이 수진이 10년간 버텨온 이유이자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수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자물쇠를 걸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얘들아, 잘 들어. 오늘 공항에서 본 아저씨. 그 아저씨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다시는 그 아저씨랑 말도 섞으면 안 돼. 만약 그 아저씨가 너희를 찾아오면 엄마한테서 너희를 빼앗아 가려는 거야. 알겠어? 아이들은 공포에 질린 엄마의 얼굴을 보며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한결이는 자신이 오르골 이야기를 꺼낸 것을 후회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저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강지혁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수백 평에 달하는 공간은 완벽한 질서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 궁전이었다. 그는 수트 재킷을 벗어던지고 독한 위스키를 잔에 따랐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자신을 닮은 4명의 아이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10년 전 어머니가 내밀었던 진단서가 떠올랐다. 오수진, 선천적 불임.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다. 그 애가 너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네 아이로 속이려 했어. 내가 막았다. 그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JW 그룹의 후계자로서 감정은 사치였다.
그는 분노 속에서 오수진을 증오하며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불임이라던 여자가 4명의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것도 자신의 얼굴을 한 아이들을. 그렇다면 둘 중 하나였다. 오수진이 10년 동안 자신을 속이기 위해 치밀한 사기극을 준비했거나 혹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속였거나. 그 생각은 너무나 끔찍해서 지혁은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적막한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그는 자신의 서재,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억 대의 계약서들과 함께 낡은 벨벳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그가 찢어버린 결혼 사진의 절반, 바로 자신의 얼굴이 담긴 반쪽짜리 사진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버리지 못했다. 증오하면서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사진 속 자신의 앳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공항에서 본 내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리고 오르골? 그녀가 그것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왜 10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돈이 목적이었다면 진작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야 했다. 같은 시각 옥탑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내 아이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다. 수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쓸어내었다. 한결이, 둘이, 세영이, 그리고 막내 하늘이.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탯줄과 베넷 저고리, 그리고 칠이 벗겨진 낡은 오르골이 있었다. 수지는 오르골을 열었다.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지혁이 직접 작곡해 넣었던 멜로디가 10년의 세월을 넘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수지는 오르골 바닥의 비밀칸을 열었다. 그곳에는 반으로 찢어진 결혼사진, 수진 자신의 모습이 담긴 반쪽이 고이 접혀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10년 전 그날, 그녀는 임신 4주차라는 기쁜 소식을 들고 시댁을 찾아갔었다. 하지만 지혁은 출장 중이었고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박 회장이었다. 어미, 임신했습니다. 지혁 씨 아이 4명. 박 회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감히 네가, 지혁이는 회사를 택했다. 이 돈 받고 당장 사라져. 네가 불임인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수지는 그때 알았다. 박 회장이 이미 자신들의 결혼 전부터 의사를 매수해 진단서를 조작했음을. 그녀가 돈을 거부하자 박 회장은 다음 날 지혁이 보낸 것처럼 이혼 서류와 함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는 차가운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혁의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수지는 절망 속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홀로 내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다. 하지만 오늘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지혁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아이들을 빼앗아갈 강 회장이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그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 박 회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김 비서가 지역의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의 얼굴은 밤샘 조사로 창백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묵직했다. 지역은 잠을 자지 못한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맞았다. 찾았나? 김 비서는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이것은... 지역은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재벌 총수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오수진. 이혼 직후 강북의 한 작은 공공병원에서 네 쌍둥이 출산. 산모와 아이들 모두 영양실조로 위험했으나 기적적으로 생존. 아이들의 이름 오한결, 오두리, 오세영, 오하늘. 아버지 칸, 공난. 지난 10년간의 거주지, 월세 20만 원짜리 달동네 단칸방, 고시원, 그리고 현재의 옥탑방. 직업, 공장 야간 근무, 식당 설거지, 새벽 우유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근 보증금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강제 퇴거 위기에 몰림. 그리고 마지막 장, 김 비서가 망설이며 덧붙인 한 줄의 메모가 있었다. 지난 10년간 오수진 씨의 주변에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의 혈액형은 모두 회장님과 같은 희귀 혈액형인 RH-AB형입니다. 그 순간 지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불임이라는 거짓말, 배신자라는 누명, 10년간의 증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를 거대한 죄책감과 알 수 없는 분노가 채웠다. 사기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이었다. 그는 김 비서가 가져온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옥탑방 근처 CCTV에서 몰래 촬영된 아이들의 사진이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낡은 옷을 입은 채 웃고 있는 아이들. 지혁은 자켓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10년 만에 되찾은 혹은 10년 동안 버려두었던 것을 확인해야 하는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주소, 당장 나를 그 옥탑방으로 데려가. 강재혁은 김 비서의 만류를 뿌리채고 홀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수억 원짜리 검은색 세단이 보고서에 적힌 주소,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 골목 어귀에 멈춰섰을 때 그는 잠시 이질감에 휩싸였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골목,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담벼락, 그리고 그 위에 어지럽게 널린 빨래들. 그는 지난 10년간, 아니 평생 동안 이런 풍경과는 격리된 삶을 살아왔다. 차에서 내린 그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구두를 딛는 순간 발밑에서 느껴지는 축축하고 불쾌한 공기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경호원 없이 걷는다는 것이 이토록 생소한 일인지 처음 깨달았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것이었다. 그가 10년 전 버렸던, 아니 그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그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곳. 끝도 없이 이어진 계단을 오를수록 그의 숨이 가빠졌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힘겨움이 아니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그가 외면했던 10년의 세월처럼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이곳에서 오수진은 4명의 아이를, 그것도 자신의 아이들을 홀로 키워냈다. 그 사실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마침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옥상에 위태롭게 얹힌 옥탑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인기척을 죽이고 구석의 낡은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보았다. 좁은 옥상 평상에서 4명의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있었다. 어제 공항에서 본 그 아이들이었다. 오수진은 허리를 숙여 낡은 빨랫줄에 아이들의 작은 옷가지를 널고 있었다. 햇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10년 전과 다름없이 맑았지만 그 위에 더 씌워진 고단함은 숨길 수 없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풍경과 지금 그가 숨어보는 옥탑방의 풍경은 다른 행성에 속한 것만 같았다. 그는 숨죽여 아이들을 관찰했다. 첫째 한결이는 의젓하게 동생들의 장난을 말리고 있었고 둘째 도리는 짓궂은 표정으로 엄마가 널어놓은 무말랭이를 몰래 집어먹고 있었다. 셋째 세영이는 감수성이 풍부한지 작은 일에도 금방 눈물을 글썽이다가도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막내, 유난히 작고 약해 보이는 막내딸 하늘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않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시멘트 바닥에 무언자를 그리고 있었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작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뛰어놀던 둘이가 넘어져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수진이 놀라 달려갔고 모든 아이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었다. 하늘이도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오빠에게 다가갔다. 그때 아이가 입고 있던 낡은 티셔츠 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져 나와 햇빛에 반짝였다. 그것은 은색 목걸이였다. 지혁은 눈을 가늘게 떴다. 거리가 너무 멀어 펜던트의 모양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경고하듯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충동을 억눌렀다. 수진이 넘어진 둘이를 달래고 아이들을 다시 방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했다. 하늘이가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가려 할 때 수진은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발견하고는 다정한 손길로 그것을 다시 옷 안으로 넣어주었다. 그 순간 지혁은 똑똑히 보았다. 펜던트가 수진의 손에서 잠시 우습을 드러냈다. 지혁의 숨이 멎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반쪽짜리 봉황의 날개였다.
그가 결혼 예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만들어 선물했던 그 목걸이. 그 목걸이는 두 개가 한 쌍이었다. 남성적인 봉의 날개와 여성적인 황의 날개. 두 개가 합쳐져야 비로소 완전한 봉황이 되는 디자인이었다. 그는 이혼 후 모든 것을 버렸지만 차마 그 봉의 날개 펜던트만은 버리지 못하고 개인 금고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다. 그런데 그녀가 황의 날개를 10년 동안 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팔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딸에게 물려주기라도 한 듯이. 지역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그가 외면했던 진심의 파편이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옥탑방을 내려왔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오수진 씨, 지금 당장 만나야겠다. 아니, 소란 피우지 말고 정중하게 모셔. 이 근처에서 가장 조용한 식당으로. 지역은 자신의 명령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깨달았다. 이런 달동네에 정중하게 모실 조용한 식당이 가장 키나 한 말인가. 그는 자신의 세계와 그녀의 세계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결국 그들이 마주 앉은 것은 낡은 골목 어귀의 허름한 돼지국밥집 구석자리였다. 지역의 값비싼 수트와 식당의 낡은 비닐장판은 기괴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김비서의 정중한 요청에 반강제로 끌려 나온 수지는 10년 전 시어머니 앞에서처럼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빨래를 하다가 낀 듯한 때가 끼어 있었다. 지역은 그 손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는 입장이었지 무언가를 묻고 확인하는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결국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다. 잘 지냈어?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이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지역은 인내심을 잃고 결국 그의 방식대로 마치 기업 인수를 협상하듯 차갑게 본론을 꺼냈다. 어제 공항에서 본 아이들, 그리고 오늘 옥탑방에서 본 그 아이들, 내 아이들인가? 그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가 원한 것은 그녀의 확인 혹은 그녀의 변명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대답이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10년간 아이들을 지켜온 어미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역의 미간이 좁혀졌다. 뭐라고? 수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회장님 아이들 아닙니다. 그가 강지혁이 아닌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지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 얼굴들을 보고도 오늘 내가 본 그 목걸이를 보고도 그런 거짓말이 통할 거라 생각하나? 수진의 눈동자가 고통스럽게 흔들렸다. 그가 목걸이를 봤다는 사실에 절망한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알던 오수진은 10년 전에 죽었어요. 그날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돈봉투를 내밀고 당신이 보냈다는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을 때 나는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에요. 나 혼자 배 아파 낳았고 나 혼자 이빨 깨물고 키웠어요. 당신 같은 돈 많고 무서운 재벌 회장님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냥 내 새끼들이라고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제 공항에서 만난 건 그냥 끔찍한 사고였다고 생각할게요. 다시는 우리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간청하듯 내뱉고는 식당을 뛰쳐나갔다. 지혁은 그녀를 잡지 못했다. 그는 돈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인 그녀의 처절한 거절 앞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보다 돈을 택할 것이라 지레짐작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그날 밤 강지혁이 뉴욕행을 취소하고 달동네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박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박 회장은 아들의 돌발 행동에 격노했다.
10년 전 겨우 쫓아냈던 그 불임인 줄 알았던 계집애가 감히 어디서 아이까지 나와 자신의 아들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지역이 감정적으로 변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싹을 잘라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비서를 시켜 오수진의 옥탑방 주소를 알아냈고 그날 밤 지역의 검은 세단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검은색 리무진이 옥탑방 골목길을 막아섰다. 수진은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내일 당장 밀린 월세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절망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때 옥탑방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수진이 놀라 돌아본 곳에는 10년 전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장본인 박 회장이 경멸 어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실크 장갑을 낀 손으로 코를 막으며 곰팡이 나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10년 만인데 사는 꼬라지가 여전하구나. 아니, 그때보다 더 비참해졌나? 어디서 굴러먹던 애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박 회장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다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돈봉투와 함께 뉴질랜드행 편도 비행기 티켓 4장을 던졌다. 내일 당장 떠나라. 이건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다. 10년 전에는 내쫓기만 했지만 이번엔 친히 기회를 주는 거야. 수지는 돈봉투와 비행기표 그리고 박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역을 만났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이 여자는 정말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였다. 하지만 다락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의 공포는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10년 전처럼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돈 봉투와 비행기표를 박 회장 쪽으로 밀어냈다. 10년 전에는 회장님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지혁 씨가 날 버린 줄 알고 모든 걸 포기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박 회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네가 지금 감히 나한테 반항을 하는 거야?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아이들은 제 전부예요. 회장님한테는 이 돈이 푼돈일지 몰라도 제 아이들 목숨값으로는 택도 없어요. 안 받아요. 아니, 못 받아요. 박 회장은 수진의 태도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기회를 줬는데도 걷어찼다 이거지. 네가 지혁이를 흔들어서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내일 당장 수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내일 당장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옥탑방에서조차 쫓겨나가 될 거야. 네가 일하는 모든 식당에서 잘리고 네 아이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겠지.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지혁이가 네 비참한 꼴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밟아마를 거다. 박 회장은 경멸의 시선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방을 나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혁의 차가운 제안,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무자비한 협박. 그녀는 이제 사방이 막힌 절벽 끝에 홀로 서 있었다. 박 회장이 남기고 간 지독한 악담은 옥탑방의 퀴퀴한 공기 속에 독처럼 퍼졌다. 오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 전의 공포가 지역을 만났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실체로 그녀를 덮쳤다. 저 여자는 정말로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다. 당장 매일 이 작은 지붕 아래서마저 쫓겨날 것이다. 아이들은 길바닥에 나앉을 것이다. 그녀의 유일한 빛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꺼져버릴 것이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다락을 올려다보며 얼마 남지 않은 짐을 미친 듯이 싸기 시작했다. 도망쳐야 했다. 어디로든. 바로 그때였다. 다락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놀라 돌아보자 맏아들 한결이가 비틀거리며 사다리를 내려오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속이 울렁거려요.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최근 들어 한결이가 자주 코피를 쏟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었다. 그녀는 그저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지 못하는 가난 탓이라 자책할 뿐이었다. 그녀는 다다가 이마를 짚었다. 불덩이 같았다. 한결아, 괜찮아? 엄마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결이가 휘청하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좁은 옥탑방을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실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한결아, 한결아, 정신 차려, 눈 떠봐. 수진의 비명이 찢어졌다. 그녀는 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한결이는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잠에서 깬 동생들이 엄마의 비명과 쓰러진 형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방 안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지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쓰러진 한결이를 들쳐 업었다. 11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운 아이의 무게가 그녀의 등을 더욱 고통스럽게 짓눌렀다. 그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아이들을 향해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 라고 절규하며 끝없이 이어진 옥탑방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그녀는 한밤중 달동네 골목을 울며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는 옥탑방의 가난과는 또 다른 종류의 절망을 안겨주었다. 수진의 행색을 본 간호사들은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이의 상태가 심각함을 감지하고는 이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각종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진은 응급실복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를 업고 뛰다 묻은 아이의 코피가 낭자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박 회장의 협박도 지혁에 대한 원망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한결이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다. 오한결군 보호자 되십니까? 수지는 다리가 풀려 일어서지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의사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침착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아이의 혈액검사 결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수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의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진단명을 내뱉었다. 심각한 재생불량성 빈혈, 에이플라스틱 어니미아가 의심됩니다. 수진의 귀에는 그 낯선 의학 용어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다. 골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병은 유전적 요인이 클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 아버지 쪽 가족력이? 수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 아버지. 그녀가 10년간 아이들의 삶에서 지워버린 그 존재. 의사는 수진의 얼어붙은 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잔인한 현실을 계속해서 읊었다. 지금 당장 수혈을 받아야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골수 이식뿐입니다. 골수 이식. 그 말과 함께 의사가 제시한 천문학적인 수술비는 옥탑방 보증금 사기를 당한 그녀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의 세상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급한 대로 어머님과 동생들의 골수 검사를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불일치입니다. 불일치. 그 세 글자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수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한결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듬직한 맏아들. 가난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동생들을 챙기고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주던 작은 가장.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의사가 망설이며 마지막 가능성을 제시했다. 원래 형제간 일치 확률이 가장 높지만 이 경우엔 친아버지를 찾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 아버님과는 연락이 되십니까? 아버지, 강지혁. 그녀가 죽어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남자. 그녀의 아이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았던 그 차가운 남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박 회장. 그녀가 지금 이 사실을 들고 지혁을 찾아간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명히 돈이 필요해서 또 다른 연극을 꾸민다고 비웃을 것이다. 혹은 이 기회에 한결이의 목숨값을 빌미로 나머지 세 아이들마저 빼앗으려 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으로도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두려움, 10년간의 원망, 그 모든 것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들의 작은 얼굴 앞에서는 한낱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그를 찾아가자. 가서 빌자. 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제발 내 아들만 살려달라고. 자존심 따위는 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어미였다. 수지는 병원비를 낼 돈도 없어 간호사의 재질을 뿌리치고 병원을 뛰쳐나왔다. 버스비조차 없었다. 그녀는 서울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강북의 달동네에서 강남의 마철로까지. 그녀의 낡은 신발이 아스팔트 바닥을 절박하게 긁었다. 그녀가 마침내 JW그룹의 거대한 유리 빌딩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몰골은 노숙자나 다름없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이의 피가 묻은 낡은 옷.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선 것은 당연했다. 어딜 함부로 들어옵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수지는 그들의 팔을 뿌리치며 절규했다. 강지혁 회장님, 저 강지혁 회장님 만나야 해요. 제발 사람이 죽어가요. 제 아들이 죽어가요.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웅장한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울렸지만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짐승처럼 끌어내려 했다. 그 순간 50층 최고 경영제 회의실에서 강지혁은 뉴욕 M&A 건의 화상회의를 막 끝낸 참이었다. 어젯밤 오수진의 거절과 박 회장의 행적보고를 받은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옥탑방에서 본 내 아이와 반쪽짜리 봉황 목걸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직감했지만 아직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그때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로비에 오수진 씨가... 김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혁은 이미 회의실을 뛰쳐나가고 있었다. 그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로비 한복판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보안 요원들의 손에 붙들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오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네 발로 대리석 바닥을 기었다. 수많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지혁의 값비싼 구두 앞까지 기어왔다. 그리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10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그의 네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의 발밑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있었다. 회장님, 아니, 지혁씨, 제발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아들을 잃어가는 어미의 순수한 절망만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들, 우리 한결이, 당신 아들 한결이가 죽어가요.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말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래요. 골수 이식이 필요하대요. 저도 동생들도 다 안 맞대요. 제발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하고 그의 구두에 이마를 대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강지혁의 세상이 멈췄다. 당신 아들. 어제 레스토랑에서의 차가운 거절과는 차원이 다른 가공되지 않은 진실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이것은 연극이 아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이것은 진실이다. 로비에 모인 모든 직원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무너진 여자를,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 절규만을 들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짐승처럼 울고 있는 수진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느 병원이지? JW그룹 의료센터, VIP 병동. 지혁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소집되었고 한결이는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에서 이곳으로 이송되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병원비조차 없어 쫓겨날 뻔했던 수지는 자신의 옥탑방보다 더 넓고 호화로운 1인실 병실의 규모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결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혁은 병실 밖에서 담배만 태우고 있었다. 그는 즉시 유전자 검사를 지시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 지금 당장.
그의 피와 한결이의 피가 채취되어 검사실로 넘어갔다. 지혁은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아들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지하게 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주 어릴 적 혈액병으로 일찍 죽었다는 외삼촌의 이야기. 설마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수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 지혁이 보았던 그 반쪽짜리 봉황 목걸이가 꽉 쥐어져 있었다. 아마도 하늘이의 목에서 빼앗아 온 것이라. 아니, 어쩌면 그녀가 10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꺼냈다. 그가 금고에서 꺼내온 이후 어쩐지 버리지 못하고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나머지 반쪽, 봉의 날개. 그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이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이 지혁의 손에 들린 것에 고정되었다. 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손바닥에 쥐어진 황의 날개 옆에 자신의 봉의 날개를 나란히 놓았다. 찰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10년 만에 두 개의 펜던트가 완벽한 하나의 봉황으로 합쳐졌다. 그들의 깨졌던 인연이 아이의 생명 앞에서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다. 수지는 완성된 봉황을 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 검사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서류를 들고 황급히 뛰어왔다. 그는 지혁에게 다가와 숨을 고르며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마지막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친자관계 99.999% 일치합니다. 의사는 지혁을 바라보며 확인사살하듯 말했다. 회장님 아드님이 맞습니다. 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수진의 손바닥 위에서 빛나고 있는 완전한 봉황과 보고서에 찍힌 99.999%라는 숫자, 그리고 유리창 너머의 아들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10년간 그를 지배했던 모든 의심과 분노, 배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친자관계 99.99999% 일치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99.999%라는 숫자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박힌 쐐기처럼 강지혁의 10년간의 증오와 오만을 산산조각냈다. 오수진은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손바닥, 그 위에서 하나가 된 봉황 펜던트만을 바라보며 숨죽여 울고 있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희미한 안도감의 표현이었다. 지혁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유리창 너머 자신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들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의사를 돌아보았다. 더 이상 JW그룹의 냉혈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벼랑 끝에 선 한 명의 아버지였다. 골수, 적합성 검사, 지금 당장 내 것도.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의사는 이미 준비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과 한결군의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즉시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팔을 내밀었고 날카로운 바늘이 그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 그의 피를 다시 한번 채취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밤은 지옥보다 길었다. 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수백억짜리 계약서가 쌓인 사무실로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 그 차가운 복도 의자를 지켰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끼며 밤을 지새웠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결이를 바라보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아들의 얼굴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다. 10년 전 어머니가 내밀었던 그 차가운 불임 진단서.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수진이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는 그 사진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한 JW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어머니의 거대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여자를, 자신의 어머니의 야망 때문에 10년간 지옥 속에 방치했다.
이 죄책감은 너무나 무거워서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수지는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잠든 새 아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을 힐끗 바라보았다. 10년 전 자신에게 오르골을 선물하며 영원을 약속했던 남자는 이제 수척하고 고뇌에 찬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그라는 사실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한결이의 가쁜 숨소리가 두 사람을 10년 만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묶어놓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의사가 초조한 얼굴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뛰어왔다. 그가 지역과 수진 앞에 멈춰섰을 때 그의 표정은 기적을 발견한 동시에 재앙을 예고하는 듯 복잡미묘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섰다. 지역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과 한결군의 골수가 100%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수진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기뻐하는 대신 지역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말해. 의사는 지역의 최근 건강검진 기록을 함께 내밀었다. 회장님의 최근 5년간의 기록입니다.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그리고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현재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골수기증 수술을 감당하기에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의사는 수진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물론 수술 자체가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경우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수십 배 높습니다. 이사회의 승인, 아니 최소한 장기적인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말은즉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어쩌면 JW그룹의 총수라는 자리까지도 걸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수지는 대화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의사의 심각한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지혁의 대답은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의사의 손에서 망설임 없이 펜을 빼앗아 들었다. 그는 수술 동의서의 가장 밑바닥 기증자 칸에 자신의 이름을 거칠게 휘갈겼었다. 돈이 아니었다. 주식이 아니었다. JW그룹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10년 만의 첫 번째 속죄였다. 수술 준비해. 지금 당장 가장 빠른 시간으로.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회장님, 의사가 경악하며 말렸지만 지혁의 눈빛은 확고했다. 수지는 그의 행동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지혁 씨, 당신 괜찮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도 얼음 같은 경멸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회한만이 담겨 있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빠 노릇 하게 해줘. 그 한마디에 수진의 10년 묵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수술은 즉시 준비되었다. 강지혁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웠다. 한결이 역시 바로 옆에 침대에 누워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마취로 인해 의식이 희미해지는 중에도 지혁은 자신의 옆에 누운 작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것이 그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소리 없는 사과였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지고 수지는 복도에 홀로 남아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피 말리는 시간이 흘렀을까. 지역의 골수를 채취하는 수술이 먼저 끝났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지역이 침대에 실려 나왔다. 수진이 황급히 그에게 달려갔다. 지역 씨, 정신이 들어요? 지역은 창백한 얼굴로 겨우 눈을 뜨려 애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병원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비서들의 만류를 뿌리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켜! 내 아들이 지금 수술실에 있다는데 감히 누가 날 막아! 박 회장이었다. 김 비서의 연락을 받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복도에 서 있는 오수진을 발견하자마자 모든 분노의 원인을 찾았다는 듯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수술을 막 끝내고 나온 아들의 창백한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가 저 더러운 계집과 그 잡종 아이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오수진, 이 천한 것! 감히 네가 내 아들까지 죽이려 들어? 수진은 박 회장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결이가. 하지만 박 회장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수진의 뺨을 향해 거칠게 손을 날렸다. 짝!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복조를 울렸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 10년 전에 조용히 사라졌으면 될 것을 왜 다시 나타나서 내 아들 목숨을 위태롭게 해? 저 더러운 잡종 새끼 하나 때문에. 그녀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혁의 침대에서 마취에 잠겨있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어머니! 박 회장이 놀라 아들을 돌아보았다. 지혁아, 내 아들, 눈을 떠봐. 이 어미가 여기 있다. 전현이 널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는 지혁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공포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박 회장은 수진을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다. 그 울부짖음은 곧 10년간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의 고백이 되었다. 그래, 내가 그렸다. 내가 다 했어. 복도에 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수진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 회장은 아들의 침대에 매달려 통곡하며 모든 것을 쏟아냈다. 네가 저딴 천한 계집한테 발목 잡히는 꼴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의사를 매수해서 불임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래야 네가 정신 차리고 JW를 맡을 것 아니었어. 그런데도 네가 정신 못 차리니까 전현이 다른 놈이랑 눈 맞아서 도망갔다고. 내가 사진까지 만들어서 네게 줬다. 다 널 위해서, 이 JW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짓이라고.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지옥이 이 여자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네가 감히 저딴 잡중 새끼 하나 살리겠다고 네 목숨을 걸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 박 회장은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지혁은 아직 마취가 덜 깬 흐릿한 시야로 뺨을 부여잡고 서 있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들었다. 10년간의 오해와 증오가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방식의 고백으로 한순간에 풀려버렸다. 지혁은 수진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 힘을 다한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수진,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채 다시 깊은 의식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두 개의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다. 강지혁과 오한결, 심령의 공백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골수가 아들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기적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한결이의 몸은 아버지의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지혁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JW그룹의 최고급 VIP 1인실이 아닌 햇살이 드는 2인실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특별히 지시한 병실이었다. 그의 옆 침대, 조금 더 작은 침대에는 한결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들의 고른 숨소리가 그 어떤 교향곡보다 평화롭게 지혁의 가슴을 울렸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오수진이 그것에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처럼 사과를 깎고 있었다. 서툴렀던 그녀의 칼솜씨는 온데간데 없고 능숙한 손길이 세월의 고단함을 대변하는 듯 했다. 사각, 사과 깎는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채웠다. 어제 복도에서 들었던 박 회장의 끔찍한 고백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묘하게도 공기는 10년 전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증오도 원망도 두려움도 그 자리에 없었다. 오직 10년의 세월을 허비했다는 아픈 진실만이 남아있었다. 지혁은 마른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수술의 후유증으로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수진아. 그 한마디에 수진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10년 만에 처음 돋는 오수진 씨도 당신도 아닌 수진아라는 그 이름이었다. 그녀는 칼을 멈췄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사과 껍질 위로 툭툭 떨어졌다. 지혁은 침대맡에 버튼을 눌러 상체를 일으켰다. 고통이 온몸을 찔렀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그녀에게로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 그는 그 손을 거두었다. 대신 그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말을 꺼냈다. 미안해. 그 목소리는 JW그룹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한 남편의, 한 아버지의 뒤늦은 고백이었다. 수지는 결국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늦었어, 수진아. 10년 동안 당신과 아이들을 그런 지옥 속에 혼자 두어서 정말 미안해. 지혁은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 정점에 선 남자가 한 여자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수지는 그 사과를 받고 나서야 10년간 짊어졌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아이처럼 울었다. 지혁의 회복은 그가 아버지로서 행하는 첫 번째 임무였다. 그는 병실에서도 쉬지 않았다. 아니, 그에게는 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김비서를 병실로 불렀다. 하지만 그가 지시한 것은 뉴욕 M&A 서류가 아니었다. 그는 김비설에게 수술의 고통으로 창백해진 얼굴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비서, 지금 당장 박 회장님, 아니 내 어머니의 모든 법인카드와 개인 계좌를 동결시켜. 김비서는 경악했지만 지혁의 눈빛을 보고는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JW그룹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가장 빠른 시간으로. 안건은 회장직 사임 안건이야. 김 비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지혁은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내 건강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내가 1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야. 어머니는 평생을 JW그룹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 그토록 원하시던 JW그룹과 함께 홀로 남겨지셔야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자 아버지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다. 몇 주 후 지혁과 한결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지혁은 당연하다는 듯이 수진과 네 아이들을 옥탑방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그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을 주는 것이 10년의 빚을 갚는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10년간 다른 세계를 살아온 아이들에게 그 거대한 부는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감옥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얼어붙었다. 집안이 아니라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발소리조차 울리는 넓은 대리석 바닥, 만지면 깨질 것 같은 수억 원짜리 조각상들, 그리고 아이들을 도련님, 아가씨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는 수많은 가사 도우미들. 옥탑방에서는 한 이불을 덮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던 네 아이는 각자에게 주어진 방이라는 고립된 공간 앞에서 겁에 질렸다. 그들은 수진의 옷자락 뒤에 숨어 나오려 하지 않았다. 지혁은 아이들을 위해 최고급 장난감과 책들로 방을 꾸몄지만 아이들은 그것들을 만지지도 못했다. 특히 둘째 두리와 셋째 세영이는 아빠가 된 남자를 경계했다. 그들은 지혁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다. 회장님, 아니 아저씨. 10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그저 무서운 아저씨일 뿐이었다. 한결이만이 아버지의 골수를 받은 유일한 연결고리로서 지혁의 곁을 맴돌았지만 그 역시도 어색함에 어쩔 줄 몰랐다. 지혁은 그때 깨달았다. 돈으로는,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로는 10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며칠 뒤 지혁은 중대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JW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골수 기증과 사임설로 인해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곁에 선 수진의 손을 잡고 단상에 섰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JW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편이자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는 수진의 손을 들어 보였다. 이 사람은 제 유일한 아내 오수진입니다. 그리고 그는 카메라를 향해 내 아이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난 10년간 제가 모르고 살았던 제 4명의 아이들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지혁은 10년 전 어머니가 저질렀던 모든 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관심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고백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지난 10년간 저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한 제가 JW그룹이라는 거대한 가족을 책임질 자격 또한 없습니다. 그가 허리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오늘부로 저는 JW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10년간 잃어버렸던 제 가족을 되찾는 데 쓸 것입니다. 그 시각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배신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모든 전화선은 끊겨 있었다. 그녀가 사용하던 모든 카드는 정지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비서들과 가사 도우미들은 모두 지역의 명령에 따라 저택을 떠난 후였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 안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녀가 아들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가족이라는 것을 그녀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린 순간이었다. 지혁은 그날부로 펜트하우스를 처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주식과 재산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아내와 아이들만을 데리고 서울을 떠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릉의 바닷가, 화려한 별장이 아닌 평범한 2층짜리 하얀 집이었다. 펜트하우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그곳에는 처음으로 6명의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지혁은 처음으로 앞치마를 둘렀다. 그가 만든 계란말이는 탔고 그가 끓인 미역국은 짰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생전 처음으로 아빠가 해준 밥이라며 신나게 웃었다. 그날 밤 지혁은 수진과 함께 달빛이 비치는 해변을 걸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병실에서 하나로 합쳐졌던 그 봉황 목걸이가 이제는 전문 세공사의 손을 거쳐 완벽하게 하나로 복원된 채 빛나고 있었다. 10년의 균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수진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따뜻한 피부에 닿았다. 그는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수진아, 10년 전 내가 이 목걸이를 주면서 돈이나 명예가 아닌 당신 하나만 지키겠다고 약속했었어. 그런데 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 그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떨렸다. 다시 기회를 줄래? 이번엔 돈도 명예도 회장직도 아니야. 그냥 내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빠로 다시 한번 나와 결혼해줄래? 수지는 목에 걸린 봉황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만에 비로소 시작된 따뜻한 치유의 눈물이었다. 강징혁이 서울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강릉의 바닷가 마을에 정착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를 올까매던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대신 이제는 아침마다 눅눅하지만 따뜻한 바다 내음이 그를 깨웠다. 오늘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한결, 둘이, 세영, 하늘. 내 쌍둥이의 11번째 생일이었다. 마당이 딸린 2층짜리 하얀 집은 아침부터 아이들의 부산스러운 소라나무로 가득 차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들썩였다. 마당 한 구석 강지혁이 서 있었다. JW그룹의 총수로서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가 아닌 둘째 도리가 골라준 우스꽝스러운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그의 앞에는 낡은 바비큐 그릴이 놓여 있었다. 수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그의 손은 이제 서툰 솜씨로 숯에 불을 붙이느라 온통 검댕이 묻어 있었다. 고기 한 점이 불길에 타자 그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지만 이내 그 모습이 우스운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골프채나 펜 대신 며칠 전 아이들의 나무집을 고치고 낚싯줄을 당기느라 생긴 거친 옴니와 상처들이 가득했다. 지난주 김 비서가 주가 하락 보고서를 들고 이곳까지 찾아왔었다. 그는 회장님의 복귀를 간청했다. 하지만 지혁은 모래사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한결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김 비서, 나의 유일한 주식은 저기 있어. 그리고 보시다시피 매일 상한가를 치고 있지. 아빠, 나 좀 봐요. 갯벌에서 뒹굴어온 온통 진흙투성이가 된 한결이가 소리쳤다. 1년 전 병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던 창백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바닷바람과 햇살에 그을린 아이의 얼굴은 건강한 생기로 반짝였다. 지혁은 골수를 이식받은 한결이가 저렇게 뛸 수 있다는 것, 저렇게 목청껏 자신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손을 흔들어주며 자신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애써 감췄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오수진이 직접 만든 모양이 조금 삐뚤어진 생크림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얘들아, 그만 놀고 손 씻어. 케이크 먹어야지. 공항에서 만났던 공포에 질려 야위었던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편안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10년의 고단함을 씻어낸 듯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서투르게 고기를 굽는 남편에게 닿았다. 그 시선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말없이 웃었다. 아이들이 왁자지껄하며 낡은 피크닉 테이블로 모여들었다. 11개의 촛불이 켜지고 서툰 생일 축하 노래가 시작되었다. 둘이는 촛불을 먼저 끄려다 세영이에게 등짝을 맞았고 막내 하늘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었다. 수백 명의 임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던 지혁의 굵은 목소리가 이 서툰 화음 속에서 가장 어색하게 섞여 들어갔다. 그 어색함이, 그 불협화음이 지혁에게는 완벽한 하모니처럼 들렸다. 선물 증정 시간. 더 이상 수백만 원짜리 장난감이나 최신형 태블릿은 없었다. 지혁은 지난 한 달간 밤마다 몰래 칼을 들고 깎아 만든 나무 조각상들을 꺼냈다. 축구공을 든 한결이, 장난스러운 표정의 강아지 둘이, 활짝 핀 꽃 세영, 그리고 작은 새 하늘. 비록 전문 가구처럼 매끄럽진 않았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에 환호하며 그것을 품에 안았다. 수지는 아이들에게 커다란 새 앨범을 선물했다. 옥탑방 시절의 빛바랜 사진첩이 아니었다. 앨범의 첫 장에는 이 하얀 집 앞에서 6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꽂혀 있었다. 수지는 말했다. 여기가 우리의 진짜 첫 페이지야. 그녀는 10년의 슬픈 기억이 담긴 오르골은 서울에 두고 왔지만 지혁이 다시 걸어준 완벽하게 하나가 된 봉황 목걸이는 소중하게 목에 걸고 있었다. 하늘이가 엄마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엄마, 반짝반짝해. 수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게 우리 하늘이랑 엄마랑 아빠랑 형아랑 언니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약 10년 전 자신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후회 대신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아팠지만 앞으로 채워갈 50년의 시간이 있기에 그는 괜찮았다. 그때 감수성이 풍부한 세영이가 불쑥 물었다. 아빠, 근데 할머니는 우리 생일인 거 알까? 할머니는 왜 우리 보러 안 와?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즐거웠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박 회장, 그 이름은 여전히 이 가족에게 미묘한 상처로 남아있었다. 지혁은 고기를 굽던 집게를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세영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세영아, 할머니는 지금 아주 많이 아프셔. 몸이 아니라 마음이. 그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는 아빠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됐어. 그래서 지금 아주 크고 조용한 방에서 혼자 반성하고 계셔. 아빠는 할머니를 용서했지만 할머니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언젠가 할머니가 너희를 JW 그룹의 손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세영이로 사랑할 준비가 되면 그때 우리 다 같이 만나러 가자. 수진이 지혁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상처를 덮는 대신 그것을 직시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 순간 한결이가 다가와 지혁을 와라 껴안았다. 아빠, 응, 아들. 그냥 고맙다고요. 나 살려줘서. 아이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지혁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는 아들을 꽉 안았다. 아니야, 한결아. 아빠가 고마워. 너희 넷이, 너희가 아빠를 살린 거야.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거야. 고기는 반쯤 탔고 케이크는 엉망으로 잘렸다. 아이들은 아빠가 구운 고기 맛없어 라고 놀리면서도 그 누구보다 맛있게 접시를 비웠다. 지혁은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먹던 수십만 원짜리 스테이크가 재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지금 이 그을음 가득한 고기 한 점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만찬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강 회장이 아니었다. 세상은 그가 제국을 버리고 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남자라고 수군댔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성공적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지혁과 수지는 마루에 앉아 조용한 파도 소리를 들었다. 지혁이 15년 만에 먼지 쌓인 케이스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꺼냈다. 그가 프로포즈할 때 선물했던 오르골의 멜로디. 그가 직접 작곡했던 그 곡을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차갑고 슬픈 소리를 내던 오르골의 멜로디는 이제 그의 손끝에서 따뜻하고 풍성한 화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수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10년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속을 썩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알았다. 가족이란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찢어진 부분을 함께 꿰매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며 그렇게 삐뚤삐뚤하게 완성해 나가는 것임을. 그들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인생은 종종 긴 여행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리고 공항은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는 운명의 교차점입니다. 강지혁과 오수지는 10년 전 서로 다른 게이트에서 잘못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외로운 비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봉황 목걸이라는 오르골 멜로디라는 서로를 향한 마지막 기억의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그 우연한 만남은 운명이 그들에게 건넨 마지막 환승 티켓이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그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의 체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6식구의 비행기는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비로소 함께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